안녕하세요. 2026년 1월 5일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정말요. 꽤 춥겠는데요. 네, 낮 최고 기온도 영상 2.7도 정도에 머무를 전망이니까요. 나가실 때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여러 소식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났죠.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여기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이 좀 주목할 만했어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이익이라는 게 뭐랄까? 중국 입장에서의 최상의 국가 이익이거든요. 대만 문제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달라.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좀 거리를 둬달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제협력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네, 산업부랑 중국 상무부 사이에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새로 만들기로 했고요. 총 1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나왔더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나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단 관계 복원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도 하나 있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요. 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해서 통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공천환검 의혹부터 가족 찬스, 정치인 특혜 의혹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억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해외로 나갔다고요? 네, 바로 김경 서울시 의원인데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 분야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400선을 돌파했어요. 네, 어제 4,457.52로 마감하면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역시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죠. 맞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는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성장률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라든가 국내 투자 정체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복귀하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금융수장들이 올해 키워드로 생산, 포용, 신뢰를 제시하면서 첨단 산업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고요. 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사들을 보니까 유독 실행과 속도가 강조됐어요. 현대백화점의 기민한 실행체계, 신세계의 한 박자 빠른 실행,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단 빨리 실행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곳들도 있고요. 네, CJ 올리브영이란 무신사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올리브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고 무신사는 상하이에 첫 해외 매장을 이미 열었죠. 반면에 좀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쿠팡이 요즘 좀 시끄럽던가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이용자 수도 줄고 또 공정위 조사까지 받으면서 여러모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쪽도 분위기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13년 만에 판매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위기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2020년에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죠. 그럼요.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죠.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패권을 둘러싼 경쟁. 결국 석유군요. 네, 그리고 오펙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또 서방군은 미국의 영역이다라는 걸 중국 같은 나라에 과시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들까지 언급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는 물론이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미국 방위에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돌로 독트린 의지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정말 트럼프다운 행보네요. 자, IT 테크 분야 소식도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이 내일부터 열리죠.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데요.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AI가 이제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AI에게 손과 발을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딱 그 예시겠네요. 네, 2028년부터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연간 3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가사노동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제시했고요.
로봇 클로이드가 집안일을 알아서 해주는 미래라니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다만 이런 첨단 가정용 로봇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역시 가격 문제일까요? 가격도 물론이고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각보다 더 큰 허들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의 미디어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랑 서브스택의 사례가 좋은 힌트를 줍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들은 이제 단순한 뉴스 매체가 아니에요. 게임, 요리, 상품 리뷰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뭐랄까 소셜 미디어화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AI가 정보를 요약해주는 시대에는 결국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나 커뮤니티가 중요해진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다음은 전기, 에너지 분야 소식입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네, 한국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30년 6개월 만에 가동을 멈추고 영구 중단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석탄 발전소가 퇴장하면서 생기는 고용 충격이나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걸 뒷받침할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네, 몇 년째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 더 안타깝죠. 태양광 산업도 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국산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단순한 보호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어제 혈액암 투병 끝에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에 큰 별이 졌네요. 그렇습니다. 5살 아역 배우로 데뷔해서 60여 년간 18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써내려간 분이죠.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정말 안 해본 역할이 없는 분인데 맞아요. 그의 연기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울었죠. 많은 영화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 소식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요. 네, 희귀 중증 난치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희귀 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100일 이내로 단축되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또 서울시가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고요? 네, AI 시대에 대비해서 기술교육원 훈련생 2,004명을 모집합니다. 무료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맨박스라는 개념인데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맨박스 지수가 높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자살 충동을 느낄 확률이 무려 6.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3배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남성 역차별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일부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페미니즘이나 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 네, 오히려 남성에게 강요되어 온 그 남자다움이라는 낡은 규범 자체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남성 해방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네요.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 이야기부터 남자는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그러고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AI와 로봇이 육체 노동은 물론이고 지적 노동까지 점점 더 많이 대체하게 될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특히 가족 부양 같은 전통적인 역할의 무게가 컸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